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 알트코인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며칠 전에 2025년도 크립토 시장의 전망이라고 하는 레포트를 좀 발간했습니다. 그 레포트가 한 88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빨리 다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바로 미국 시장이 주도하는 크립토 시장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고 거기서 많은 자금들이 수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에도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거 형들, 즉 코인베이스 형님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코인베이스는 현재 기준 이 크립토 시장의 성장은 얼마만큼 되어 있나 라고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96% 정도의 성장을 이뤘다라고 좀 말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요, 이 회색 선하고 이제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파란색 선 자체는 코인 50이라고 하는 상위 시총 50개의 이제 코인들을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거고요. 이 회색 선은 전체 시장, 그러니까 알트코인 포함 전체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올해 4월부터 이 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는 이 파란색 선이 회색 선보다 위로 가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번 상승장 자체는 시총이 큰 코인,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작은 시총을 가진 코인들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3월경에 이더리움 ETF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기존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만들었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음전했다가 이제 4월 이후에 계속 플러스로 지금 찍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TF의 수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위 시총 코인들은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스몰캡보다 지금 국지가 큰 것들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TF 영향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한 해 동안 미국의 ETF에 순유입된 자금을 살펴보면 300억 달러가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300억 달러 규모가 얼마나 큰 자금의 규모인지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 ETF가 있습니다. GLD라고 하는 골드 ETF가 이제 동시기에 런칭이 됐는데 이 골드 ETF에 수급된 자금의 크기는 이제 4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어요. 한 40억 달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의 자금의 순유입 자체는 300억 달러가 더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미국에서는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럼 2025년에 ETF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알트코인 ETF 출시가 이제 기대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코인베이스는 이 알트코인 ETF보다도 기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만약 스테이킹 지원과 현물 정산이 지원된다면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스테이킹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ETF는 이 스테이킹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이 수수료를 소각해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본질인데 스테이킹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더리움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년 이더리움은 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지 않으면 결국 5%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ETF를 사게 되면 스테이킹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런 ETF 규제를 변경해서 스테이킹 지원을 해준다면 이더리움에 훨씬 더 많은 수급이 몰리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또 강조한 건 뭐였냐면 현물 정산이 지원되게 된다면 현재 ETF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좀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이 현물 정산이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AP라고 하는 중간 거래자가 이 프리미엄을 아비트라지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현물을 매입하고 그다음 그 현물을 다시 주식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받은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서 이 프리미엄을 좁힐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재는 현금 정산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AP들이 이런 어떤 프리미엄이 발생됐을 때 혹은 디스카운트가 발생됐을 때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교환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현물 정산이 된다면 결국 AP들이 높아진 ETF의 프리미엄을 줄이려고 할 거고 디스카운트 됐을 때는 다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이 갭을 계속적으로 줄일 거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코인베이스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결국 이 블록체인을 더 나아가서 이 크립토를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2025년도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에 얼마만큼 블록체인 그 다음에 크립토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를 그 자석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파란색이 어떻게 검정색보다 훨씬 더 많은 자석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즉슨 많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이 블록체인, 이 크립토의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해 줄 거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 경기가 나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블록체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아졌을 때 훨씬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한 기반도 이미 다져졌다라고 하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기반이 다져졌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정법이라는 미카라고 하는 법을 2024년도에 승인을 했고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 법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을 했었고 이게 단기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결국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이 규정에 맞춰서 모든 걸 이행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도 이런 어떤 미카법의 규정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책 기반 하에 블록체인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더 자금을 유입하기 편해진 시장이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어떤 걸 강조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 시장의 킬러 앱이다 라는 단어를 쓰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5년 후에 얼마만큼 더 커질지를 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93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한화로 하면 한 200조 원이 넘어가는 좀 시장 규모를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시장 규모 자체는 미국 통화량 M2 공급량 대비 0.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5년 안에 이 규모가 14%까지 따라잡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코인의 전체 시장은 3트릴리언 달러, 한 하루 하면은 3경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것들이 더 수혜를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 다음 이제 지적했던 건 뭐냐면 RWA 시장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결국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걸 이제 RWA 시장이라고 하죠. 작년 대비 6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 자체는 미국의 어떤 국채를 이제 토큰화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으로 시장으로 갖고 오는 실험적인 단계 정도를 이제 이번 연도에 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성장을 하면은 현재 시장 규모보다 50배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자체는 뭐였냐면 바로 토큰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 상품을 토큰화를 통해서 블록체인 시장에 옮기고, 그 블록체인 시장에서 누구나 미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도 선진 국가의 어떤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봤던 앵글은 뭐였냐면 바로 기존 전통 금융 시장의 프로세스가 이 토큰화를 통해서 굉장히 간소화됐다는 거예요. 이 간소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됐었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행 가가지고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따로 앱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서 우리가 딸깍딸깍만 해도 결국 금융상품에 액세스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편해진 하나의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이것이 오프체인과 온체인이 이제 결합이 돼서 기존 금융시장을 혁신시킬 거다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RWA 시장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50배 성장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제 조건은 뭐냐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기관들이 관리하는 이 지갑의 프라이빗 키, 이 보안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KYC를 통해서 이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KYC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런 어떤 키워드만 보더라도 크립토 내에 이제 보안 솔루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키를 이제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지, 그 다음에 KYC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인베이스가 88장에 써놨던 이야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요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요 키워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RWA, 그 다음에 디파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듣고 우리는 투자로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 수혜를 받을 이제 코인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는 유동성 허브라고 불리는 커브 파이낸스가 굉장히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커브 파이낸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1세대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페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USDC, USDT를 페어를 해가지고 커브 파이낸스에 예치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커브 파이낸스가 제공하는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커브 파이낸스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디파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화면 좌측에 보시는 거는 블랙록의 이제 비들 펀드가 이제 커브 파이낸스와 엘릭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들의 토큰을 이 커브 파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약간 파트너십이 맺어진 거고, 업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도 명확히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블랙록이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기관들도 결국 커브 파이낸스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혹은 자신들이 발행한 어떤 토큰화된 펀드의 수익 증권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커브 파이낸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브 파이낸스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허브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커브 파이낸스의
코인인 CRB를 매수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커브 파이낸스는 디파이 프로토콜이지만 굉장히 특이한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페어를 하나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투자한, 내가 예치해 놓은, 내가 LP로서 예치해 놓은 그 풀이 다른 유동성 풀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시고 싶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더 높은 APR을 만들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커브 파이낸스는 어떤 정책을 내냐면 커브 파이낸스가 발행한 CRB 토큰을 예치를 하면 투표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보팅 파워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이 투표를 받은 풀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이렇게 몰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가 10개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은 보팅 파워를 갖고 있어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투자한 1번에다가 커브 파이낸스에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다 1번에 몰빵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1번에다 몰아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번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분배가 돼서 거기에 LP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즉 APR이 다른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보다 훨씬 더 높게 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표를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컴백스라는 것이고, 이 컴백스가 어떻게 보면 커브 파이낸스의 가장 큰 투표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권을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모아가지고 자신이 커브 파이낸스에서 원하는 풀에다가 가장 많은 리워드를 떨어주는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커브 파이낸스의 수수료를 가져가려면 결국 커브를 매수해가지고 예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커브 전쟁이라는 게 터졌었거든요. 현재 1부 정도 하는 코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20불까지 올랐었어요. 왜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그 페어에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고래들이 커브를 계속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면은 결국 커브 토큰을 투표를 하기 위해서 매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커브 파이낸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보다 아마도 한 2배 이상 아마 상승했을 거예요. 그 이유 자체도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면 커브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커브 토큰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먼저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논리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커브 파이낸스 이미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사실 시총도 이제 FDB 기준 이제 $1빌리언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브 파이낸스의 이제 베타 투자인 컴백스 파이낸스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컴백스 파이낸스에는 FXX라는 플락스 쉐어라고 하는 코인이 있어요. 티커는 FXS인데 이 코인 자체가 이제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 토큰이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브 파이낸스는 투표로 수익을 나눠주는 하나의 디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가장 많이 커브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컴백스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컴백스가 발행한 코인의 대주주는 누구냐면 바로 프락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프락스가 마음만 먹은다면 자신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페어된 LP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떨궈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커브 파이낸스의 투표를 잘하기 위해서 프락스가 발행한 이제 거버넌스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컴백스도 결국에는 투표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용되는 하나의 투표권이 FXS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브 파이낸스의 이제 베타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블랙락이 프락스하고 커브 파이낸스, 더 나아가서 에테나랑 같이 협업을 맺었거든요. 결국 자신들의 토큰화된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인 시장, 이 디파이 시장에 토큰의 발행을 허용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주얼이라고 하는 RWA 코인도 결국 이 커브 파이낸스 생태계에 이제 온보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최대 디파이 프로토콜인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커브 파이낸스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허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파이에서 이 유동성 허브 말고 여러 가지 이제 페어를 갖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디파이 시장으로 점차적으로 넘어올 건데, 그러면 넘어올 때마다 결국 규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디파이 상품을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알트 코인으로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의 수혜를 받을 이제 코인은 바로 유니스왑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화면 우측에 나온 것처럼 최근 USDC도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USDT, DAI 같은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미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전부 다 상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냥 USDC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USDC의 어떤 거래 볼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유니스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 트릴리언 이제 달러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규모 자체가 1경원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결국 USDC로 유니스왑을 계속 쓸 거다. 그렇게 되면은 유니스왑의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발행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유니스왑은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바이백도 할 수 있고 뭐 자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스왑 자체는 지난 연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시도했다가 안 됐죠. 왜 그랬냐면 SEC에 철퇴를 맞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이런 어떤 규제가 만약 풀렸을 때 유니스왑이 이제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유니스왑은 더 대표적인 하나의 디파이 프로토콜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왑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유니스왑도 한 3달 전 대비하면은 뭐 2~3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 2~3배 올랐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유니체인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레이어 2로 전환하는 소식이 알려주고, 사실 기존에는 유니스왑 자체가 코인의 유틸리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레이어 2로 전환하면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유니스왑의 토큰을 예치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유니스왑을 그때부터 엄청나게 좀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한 3배 오른 겁니다. 근데 아직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런 어떤 성장세를 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지금 시점이라도 이 유니스왑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3일 전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하락이 있었잖아요. 하락했을 때 한 20%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18% 마이너스더라고요. 고점 대비. 그래서 지금 진입해도 나쁘진 않은 사실 하나의 환경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 일가가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 디파이 하나의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거기서 코인을 하나씩 매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펌핑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이시면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 샀던 이제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랜딩 프로토콜에 아베가 있었고, 오라클 서비스인 링크,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에테나, 그리고 RWA는 온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코인들은 다 이더리움 기반의 하나의 코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살 때마다 결국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트럼프 테마주와 엮여가지고 이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얼마 사지 않았는데도 규모가 굉장히 작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과잉 바잉을 보여서 가격에 반영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덱스가 없습니다. 덱스가. 그래서 커브 파이낸스 아니면은 유니스왑이 여기 이제 하나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섹터별로 하나씩 사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랜딩, 오라클, 파생, RW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소가 없어.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커브 파이낸스 아니면 유니스왑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한번 가격 상승이 또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난 유니스왑을 사고 싶은데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니스왑 레이어 2가 이제 발표됐을 때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썸네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썸네일에 있는 영상 한번 보시면요, 유니스왑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됐고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죠. 코인베이스 관련된 수혜받은 알트코인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바로 AI 섹터에 대해서 이번 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AI 에이전트 썸머 온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이 에이전트의 총 시가총액 자체는 7빌리언 달러였습니다. 7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10빌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이제 100억 달러가 돼버렸어요. 저번 주는 한 8빌리언 됐는데 이번 주 10빌리언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바이낸스가 결국 에이전트에 주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이낸스 알파에도 에이전트 코인들을 엄청 주목하고 있다고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 인플루언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벤처캐피탈인 해시드도, 해시드에 있는 리서처 A라고 하는 분은 이 에이전트를 부정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리서처들도 이거 그냥 내러티브다 라고 하면서 무시했었었는데, 에이전트가 이제 시장에 딱 자리 잡히니까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인정을 한 겁니다. 그들도 이게 대세구나.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코인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다뤘던 대표적인 코인 바로 AI6NG가 있고, 그 다음에 팔트코인, 그 다음에 AIXBT, 그 다음에 알케미스트 버추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 가격 상승 자체는 빗썸에 상정되어 있는 버추얼이 가장 좋습니다. 버추얼은 이제 3빌리언 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코인들은 아직 대표 CEX에 상장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버추얼보다는 어떻게 가격 상승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국장 업비트는 좀 힘들 것 같고, 빗썸에서 이런 어떤 에이전트 코인을 하나 더 상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격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니까 다루는 겁니다. 바로 AI6NG라는 코인이 있었죠. AI6NG가 최근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드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25년 1월 첫째 주 금요일에 이제 해시드 라운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중국의 그 상하이에서 벌써 미드업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크노믹스가 이제 발행이 된다. 그러면 토크노믹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런치패드과 스태킹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중국 미드업에서 AI6NG를 이제 만든 셔라고 하는 대표가 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래소 협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주요 거래소들과 계속적으로 이야기 중인데, 이게 다오펀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민터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오펀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래소들이 토큰 발행량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늘어날까봐, 그래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까봐 상장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6NG의 대표격인 샤는 다오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 이것이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상장도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거래소와 협업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리서치한 바로는 이 코인베이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AI6NG 이 다오에서 활동 중인 대부분의 코어 컨트리뷰터들이 다 코인베이스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가장 협의하기 편한 지금 환경에 놓인 것 같고,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시총보다 훨씬 더 높은 시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AI6NG는 사람들이 누구나 에이전트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로 거듭나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우수한 개발자들이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스탠포드 연구소와도 이제 협력 중이다. 그리고 딥핀 섹터도 자신들이 지금 뭘 할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6NG는 단순히 밈코인이 아니라, 단순히 내러티브가 아니라 레이어 2가 태동됐을 때 옵티미즘의 SDK가, 이 프레임워크가 가장 많이 쓰였듯이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AI6NG가 만든 엘리자 OS가
결국 대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총 자체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좀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한 200ml 처음에 봤었고 한 350ml 결국 막 불 타고 물 타고 막 해가지고 결국 모든 시드가 350ml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원빌에서 950ml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세 배 정도는 지금 수익을 보는 상황인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참여한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2025년도 1월 달에 오픈 AI가 이 에이전트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웹2에서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소식이 들릴 거고 그러면 웹3에서는 가격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반영할 것 같아요. 예전에 메타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박스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통해서 투자 유치했다라고 했더니 한 몇 달 뒤에 갑자기 게임 회사들이 나도 메타버스 할 거다 라고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메타버스 뭔데? 라고 하면서 뉴스에 막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막 메타버스 코인들이 엄청 올랐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는 좀 상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6인지 이 생태계에 대해 오늘 AI 풀이라고 하는 토큰이 하나 런칭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 텔레그램 방에 빠르게 소식을 좀 전해드려서 이 프리세일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프리세일에 참여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유니스왑 또 적용한 이 T 구조가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보안을 결국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AI가 그 자체적으로 이 T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지갑을 생성하고 사람이 이 T 구조에 있는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프라이빗 키로 장난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지갑을 통제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든 게 그냥 T 구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 구조를 활용해서 기존 솔라나에서 유행했던 민코인 제조기, 즉 펀다펀 구조를 AI 시장에서 만들겠다고 지금 나온 게 바로 AI 풀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밈코인이 발행되듯이 에이전트들도 이 AI 풀에서 계속적으로 쉽게 발행이 되고 또 발행이 됐을 때 밈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만들고 러그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막 이랬던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AI가 만든 이 AI 풀에서 에이전트가 런칭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T 구조 안에서 AI가 스스로 지갑을 만들고 사람들이 통제를 못하니까. 그러면 의도적인 러그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또 에이전트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민코인 시장처럼 AI 에이전트 시장도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상상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사보자, 프리세일 들어가보자 라고 이제 어저께 이제 텔레그램 그 채팅방에 이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코인 받았는데 매수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받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의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I 에이전트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이빗이 드디어 현물 상장을 좀 시켰습니다. 알케미스트 AI라고 하는 ALCH 코인을 이제 현물 상장 시켰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대비 오늘 뭐 한 60% 이상 뭐 가격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중앙거래소들도 AI 에이전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전부 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애들만 상장시키고 있어요. AI6인지의 엘리자 OS, 그 다음에 아케미스트에 만든 아자루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고, 제레브로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에도 제레피라고 하는 뭐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그 거래소들이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보다는 인프라 단으로 결국 성장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좀 찾아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레이어 1들 소식 중에는 바로 스토리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 이런 공고를 올렸어요. 그 AI 에이전트 인턴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트위터가 스토리 프로토콜 관련된 이제 포스팅을 해주고 그 포스팅의 그 뷰수가 10만 뷰가 넘어가면 뭐 보너스를 주고 하나당 올릴 때마다 뭐 500불씩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AI 에이전트 인턴을
모집했는데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프로토콜에 루나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루나 에이전트가 인턴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포스팅 하나 올릴 때마다 500불씩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돈을 받아가고 만약에 뷰가 잘 나오게 되면은 뭐 1000불 이상 계속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왔어요. 즉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환경이 왔다. 즉 인플루언서들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I 에이전트의 연봉이 높더라고요. 한 하루 하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에이전트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 리스테이킹 관련된 하나의 비전을 좀 선포했습니다. IP 토큰을 활용해서 리스테이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체인에 있는 디파이처럼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A6NG가 이제 3번 투자 리드를 한 게 이제 코인베이스 이후에 스토리 프로토콜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솔라나, 그 다음에 수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AI6NG가 투자해서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레이어 1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했다가 좀 세게 물린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텐서죠. 바로 타오라는 코인입니다. 근데 타오에서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도 무색한 다오5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 벤처 캐피탈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큰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했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런칭했다라는 소식을 알렸고요. 다오5는 OTC 거래를 통해서 그 비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해서 토큰을 받아가는 밸리데이터들하고 OTC 거래를 해서 토큰을 매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커런시 그룹 유럽에서는 다오5가 비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 유수한 프로젝트들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도 상장 안 돼 있고 아직 상장 안 된 거래소들이 되게 많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장을 하면 할수록 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앵글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십시오. 왜냐면 세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져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00불부터 400불까지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단이 제 생각에는 한 55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십시오. 그래서 550불로 좀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면 더 리서치가 풍부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이슈 중에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두리 섹터라고 제가 이름을 좀 가칭을 지었습니다. 요즘 가두리 치는 코인들이 가격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3일 전에 이 하락빔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가두리 섹터에 있는 코인들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가두리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거래소들의 경쟁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프 리퀴드가 그렇습니다. 하이프 리퀴드는 만약에 그 거래소 기능이 없었으면은 바이낸스 상장, 업비트 상장, 빗선 상장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탈중앙화 바이낸스를 꿈꾸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소에 상장을 못합니다. 안 해주고 있고요. 왜냐면 경쟁사들이잖아요. 바이빗이나 뭐 다른 것들도 하이프를 경쟁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상장하기 껄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거래소만 올라온 코인, 그게 사실 저는 가두리 좀 그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이프라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빗이 찍어낸 이제 멘틀 코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시키가 만든 HSK 그 코인도 가두리 섹터에 있는 코인이죠. 이 세 개는 하락빔 나왔을 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락도 안 했어요. 이놈들은. 왜 그러냐면 가두리를 쳐놨기 때문에 지네들이 언제든지 마켓메이킹 해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락 방어를. 그렇기 때문에 전 덜 떨어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두리 섹터에 있었던 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이퍼 리퀴드가 최근에 한 34불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20%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26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8불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이 가장 큰 하락을 이제 만들었던 이유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이 테이라고 하는 이 보안 관련된 인플루언서가 북한의 해커들이 하이퍼 리퀴드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래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즉 하이퍼 리퀴드의 그 보안 결함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자신들이 샀다 팔았다 그리고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고 자기는 좀 생각을 했고 트위터에 올린 거죠.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엄청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이시면은 우리나라 모 A라고 하는 프로젝트, 즉 레이어2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 같은데, 이분도 이런 하이퍼 리퀴드가 자신들은 레이어1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아비트럼에 브릿지를 꽂아가지고 결국 아비트르 체인의 보안성에 따라서 하이퍼 리퀴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L3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브릿지가 해킹당하면 하이퍼 리퀴드는 뻥 하고 터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퍼 리퀴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잘 나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리퀴드의 진심인 사람들, 이거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년 초에 레이어 1 발표되니까 가격 상승도 좋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가 좀 떨어졌는데 떨어졌던 이유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멘틀 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 코인, 하이퍼 리퀴드, 멘틀, 그 다음에 해시키 거래소 코인들은 이거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근데 빠지지도 않아요. 다 말아 올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가두리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두리 코인을 좀 봐야 되는데 멘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멘틀은 디파이 특화된 레이어 2입니다. 그리고 바이빗 뒤에 있는 빗다오라고 하는 거대 자금이 사실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레이어 2예요. 근데 이 빗다오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남다릅니다. 결국 바이빗에 돈 잘 벌잖아요. 그래서 이 빗다오도 사실 자금력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멘틀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레이어 2의 추세 자체가 일반 목적을 가진 레이어 2, 막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어떤 그냥 제너럴 퍼포스 레이어 2보다 이런 특정 목적을 가진 레이어 2가 훨씬 더 잘 나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스토리 프로토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멘트 같은 경우는 디파이 특화 레이어 2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앵글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멘트를 좀 매수해서 여기 스테이킹을 좀 걸어놨습니다. 이 스테이킹을 걸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코인을 줘요. 그래서 아이겐 레이어나 뭐 에테나나 저번에는 여기 멘트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30일, 뭐 60일, 120일 뭐 이런 식으로 락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지 않았지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일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것보다도 제가 좀 샀던 이유는 이 가두리 섹터가 생각보다 상승은 시원하게 안 하지만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 가두리 섹터에 하이퍼 리퀴드랑 멘트를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결국 하락 방어가 잘 되니까 다른 것들이 좀 떨어졌을 때 이게 견디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조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두리 섹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 멘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1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바로 앱토스 공동 창업자인 그리고 전 대표인 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잘 나가던 이 앱토스가 9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14불까지 봤던 것 같은데 이게 9불까지 하락을 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CTO자 이제 CEO이십니다. 이분도 사실 서로 이 CEO 분하고 같이 일했던 분인데 여기 있는 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앱토스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괜찮다라는 게 물론 이 앱토스의 전 대표님께서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셨습니다. 외모만 봐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카리스마도 강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 때문에 코인을 많이 파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앱토스 체인의 본질은 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앱토스는 뭐 기간 영업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 ETP도 만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스테이킹 걸고 있고, 이거는 사실 펀더멘탈 자체는 변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바이낸스가 발행했었던 BNB
코인도 사실 CG가 사임했다고 해서 가격이 잠시 하락했지만 지금 다시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 거래소라고 하는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가격이 조정되는 하나의 시기다. 근데 앱토스가 기존처럼 잘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거는 아직 이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른 코인들도 사실 20-30% 다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근데 사람들이 좀 더 불안감을 느꼈던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수위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위 앱토스가 경쟁 상대였는데 수위는 잘 나가고 앱토스는 떨어지니까 요걸 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이런 펀더멘털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계산에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 관련돼서 이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셜 데이터 프로젝트인 카이토가 이제 에어드랍을 이제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카이토는 제가 제 영상에서 마인드쉐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카이토가 만든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트위터나 다른 어떤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지, 그다음 어떤 인플루언서가 섹터를 지금 팔로잉하고 있고, 더 나가서 어떤 코인을 샀는지까지 사실 유료 결제하면 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 그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트위터를 연결해갖고 가입을 하면요, 트위터 올릴 때마다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이 포인트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퍼지면서 사람들이 지금 포인트를 얻기 위해 트위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포인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중국 인플루언서가 여러 가지 가정을 좀 설정해놓고 밸류에이션을 한 겁니다. 포인트 하나당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카이토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500밀리언 달러의 가치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 하나가 현재 가격이 한 19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7불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장이 한 3월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한 2불에서 3불 사이가 될 거라는 좀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19불이라고 하면 하루에 2-30만원씩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코인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비교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캄이라고 하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죠. 아캄 자체는 바이낸스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 빌리언 달러이거든요. 하나로 하면 한 2조 원 정도 시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토도 이 아캄처럼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빗만 가더라도 한 500밀리언 달러는 사실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맛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입을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듣고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제 레퍼럴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더 많은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럴을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으시면은 제가 한 명당 포인트 하나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당 2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보시고 후원은 내가 못하지만 가입은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가입만 해주셔도 충분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입이 될 거고요. 만약에 트위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분들은 지금 가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사실 스마트 머니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 계정이. 그 말은 즉슨 저랑 여러분들이 서로 이 트위터에서 댓글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 포인트가 나오는 구조를 누군가 분석을 해놨는데 그 스마트 머니, 저 같은 사람들의 계정이 서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태그하시거나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팔로우하고 댓글을 달아서 서로 포인트 얻을 수 있게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